미국의 한 교통 전문가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년 경력의 미국 교통 엔지니어가 한국의 시스템을 겪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버드 출신 전문가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냉소적인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그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교통국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과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존슨,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현재는 미국 대형 IT 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의 교통 시스템 연구에 바쳐왔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에릭, 이것 좀 봐요. 동료 연구원 마이클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침 회의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화면에는 MIT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미국을 넘어섰다. 제 목소리에 담긴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지난 20년간 미국이 자율주행, 스마트 도로, AI 기반 교통 시스템에서 선두를 달려왔다는 건 교통 분야에서는 상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한국은 기술면에서 우리를 따라오는 수준이지 앞서 나간 적은 없어요. 제 말에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에릭. 숫자가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우리 부서의 수장인 로버트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고 다른 임원들과 함께였죠. 에릭, 보고서 봤나? 그의 목소리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로버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 봉착했네. MIT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의 스마트 교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로버트,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라니요? 인프라, 규모, 기술력. 어느 면에서도 우리를 앞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제 확신에 찬 반박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은 여전히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죠. 로버트가 회의실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에릭, 당신은 우리 회사 최고의 교통 전문가야.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당신을 지명할 계획이야.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해. MIT 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기술이나 접근법이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 와야겠어. 순간 내키지 않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에게 맡겨도 될 프로젝트인데 왜 하필 저여야 하는지 난감했죠. 하지만 이런 제 망설임을 간파했는지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해와. 회사의 미래 전략에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중요시하죠.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가 옳았으니까요. 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 앞으로 자율주행차 테스트 차량이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미국의 교통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보고서, 논문, 뉴스 기사.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모두 문자와 숫자에 불과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20시간의 긴 비행.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 과연 한국이 미국보다 나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직접 확인해보자.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문장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여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이,
다른 한편에서는 제 오랜 신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저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서 이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한국의 하이패스와 스마트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차량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마침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무수한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체는 없었어요. 이제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멀리서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하이패스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도로 위 수신기가 무선으로 통신해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차를 멈출 필요 없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이패스 이용률은 99%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톨게이트 정체가 거의 사라졌죠. 이민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높은 보급률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서 이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무인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이라고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 완벽하게 설치된 안전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일부 도시에 스크린도어가 있지만 아직 부분적입니다. 여기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디지털 전광판에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표시됐습니다. 역무원이나 기관사가 보이지 않아 의아했죠. 열차가 정확히 예정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랐어요. 기관사 칸이 없었던 겁니다. 앞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승객들이 앞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기관사가 없습니다. 이민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열차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행됩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컴퓨터로 제어하죠. 열차에 올라타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터널을 질주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말 기관사 없이 안전한가요? 비상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죠?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각 역마다 비상 대응팀도 대기 중이고요. 열차가 부드럽게 가속하는 동안 차량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객실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 실시간 위치 표시, 비상통신 장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 노선의 정시 도착률은 어떻게 되나요? 99.9%입니다. 30초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더니 이민준 박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1년간의 운행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10초 이내에 오차로 도착했어요. 놀랍군요. 뉴욕이나 보스턴은 수십 분 지연이 흔한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열차가 다음 역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첫째,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열차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파악합니다. 둘째, AI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가속과 감속을 조절하죠. 셋째,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운 공간이 무인 지하철의 심장부였어요. 여기서 서울 전역의 지하철을 관리하나요? 이곳은 신분당선 전용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별도의 통합 관제센터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 모든 열차의 위치와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의 혼잡도, 승객수, 공기 질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 개발에 얼마나 걸렸나요? 초기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관제센터를 나와 다시 지하철을 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인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이 정도 규모로 상용화된 사례는 없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20년 교통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기분이네요. 이민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과 실행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죠.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강남 거리로 나가볼까요? 보행자 중심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한국 교통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이미 제 고정관념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보게 될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강남 거리로 나오자 번화한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민준 박사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입니다. 보행자 중심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죠. 처음엔 평범한 횡단보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특별했습니다. 신호등에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색약자를 위한 패턴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카운트다운 신호등은 있지만 이민준 박사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보세요. 놀랍게도 횡단보도 전체에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일 때는 빨간색으로, 초록 신호일 때는 초록색으로 바닥이 빛났어요. 이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왔어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자 바닥도 빨간색으로 변했고 그 사람은 즉시 멈춰섰습니다. 방금 그거 보셨나요? 아마 사고를 하나 막은 겁니다.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이해한 설계였어요. 이 시스템으로 보행자 사고율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윤정희 교수님입니다. 서울대에서 교통정책을 연구하고 계세요.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횡단보도 옆 장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열감지 신호 연장 시스템입니다. 노약자가 건널 때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 줍니다. 실제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건너는 동안 신호가 몇 초 더 연장됐어요. 이런 세심함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윤정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스마트한 거죠. 전기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버스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로 위 모든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입니다. 앰뷸런스가 접근하면 신호체계가 자동 조정되죠.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긴급 차량 도착 시간이 평균 3분 단축됐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주차, 전기차 충전소,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네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시민의식이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대중교통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윤정희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유리한 점은 상대적으로 늦게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설계할 수 있었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만 미국은 차량 중심 도시계획의 역사가 깊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민준 박사가 내일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하이패스와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쓰다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이거였구나. 눈앞의 기술에만 집중하느라 우리는 기술이 섬겨야 할 대상인 사람을 잊고 있었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을 위한 바닥 신호등, 노약자를 위한 열감지 신호 연장. 그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제 오만함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준 박사가 준비한 차량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 시스템을 경험할 예정이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한국의 하이패스와 스마트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차량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마침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무수한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체는 없었어요. 이제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멀리서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하이패스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와 도로 위 수신기가 무선으로 통신해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차를 멈출 필요 없이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보편화되진 않았습니다.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이패스 이용률은 99%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톨게이트 정체가 거의 사라졌죠. 이민준 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높은 보급률은 상상도 못했어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접근하면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죠. 그때 제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인근 지역 긴급 차량 접근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보행자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죠. 이 시스템 덕분에 긴급 차량 도착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평균 3분 정도입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3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부산으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이민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가능할 텐데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용이했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죠. 윤정희 교수가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와 있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이 특성이 교통 시스템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사람들이 효율성과 신속함을 중요시하다 보니 혁신적인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였죠. 차에 다시 탔을 때 물었습니다. 여러 긴급 차량이 동시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I 기반 우선순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심각성, 거리,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죠. 부산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의료 헬기도 같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 교통이 어려울 때 즉시 투입되죠. 부산 호텔에서 윤정희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3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고 자신의 편의를 양보하는 거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시스템은 주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뒀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생명과 사람의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적 혁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보다 그 기술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간 중심 철학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교통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교통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열정적인 연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연구소는 미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자율주행, 친환경 교통, 스마트 시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죠. 김 소장의 안내로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선 자율주행 테스트가, 다른 쪽에선 교통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통합 교통 플랫폼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로 연결되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정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의 교통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켰을 뿐이죠. 회의실에서 이민준 박사와 윤정희 교수가 한-미 교통기술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 돌아오자 공항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미국 공항의 혼잡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로버트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에릭,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들려주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MIT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에서 본 시스템들을 소개했습니다. 무인 지하철, 스마트 신호등, 하이패스,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은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과의 협력 연구를 제안합니다. 그들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우리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거죠.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 한국교통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지. 회의 후 연구팀과 함께 사람 중심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안전하게, 더 포용적으로, 더 인간적으로를 고민해야 합니다. 몇 주 후 이민준 박사와 윤정희 교수가 미국을 방문해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에릭,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단순히 기술만 보러 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배웠으니까요. 로버트의 사무실에서 한국 방문 한 달 후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왜 저를 한국에 보냈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군요. 로버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의 시작이지. 에릭, 자네가 자랑스럽네. 창밖으로 도시의 교통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한국의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미 스마트 교통 협력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첫 시범 사업이 보스턴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민준 박사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화면에서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화면을 통해 보스턴의 새로운 교통 시스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미국 환경에 맞게 수정한 결과물이었어요. 보행자 중심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사고율이 2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분에 응급 차량 도착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됐어요. 윤정희 교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반응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지면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스턴 시내를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중심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거든요.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가 필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던 오만한 전문가였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미국에 적용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준 박사, 윤정희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래 교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제가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시카고와 LA의 교통 담당자들이 보스턴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민준 박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에릭,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교통 포럼에 당신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교통혁신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의심했던 사람에서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대변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게요. 창 밖으로 보스턴의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경우 그 변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이제는 도시 전체, 나아가 국가 간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교통 전문가가 경험한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 그 이면에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전해드리는 감동의 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